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한 주각에서는 학우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작은 행복을 전해드릴 세계 각국의 디저트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디저트에 관한 추억이 있나요? 디저트라고 하면 그저 달콤한 간식쯤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 속에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 함께 디저트 속으로 빠져볼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한 조각의 디저트 이야기로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은 디저트를 어떤 의미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요즘엔 친구와 카페에서 나누는 단순한 간식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오직 소수만이 맛볼 수 있었던 특권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올라가던 한 접시, 왕실 결혼식에서 하객 앞에 세워지던 한 조각, 그 화려하고 상징적인 디저트 속에는 권력, 위계,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오늘의 한 조각에서는 왕실과 권력을 주제로 두 나라의 두 가지 특별한 디저트를 만나보려 합니다. 영국 왕실의 기품을 담은 푸딩과 프랑스에서 탄생한 탑 모양의 화려한 디저트 크로캉무슈.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푸딩은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이지만 그 시작은 놀랍게도 고기와 국물이 섞인 소금절임 요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푸딩은 피를 채운 소시지라는 뜻의 프랑스어 부딘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예전 푸딩은 고기, 귀리, 말린 과일, 양파, 기름 등을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푹 쪄낸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통조림행과 떡의 중간쯤 되는 묵직한 요리에 가까웠다고 하죠. 이런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농사와 사냥으로 한 해를 버텨내야 했던 중세 유럽의 서민들에게 영양을 한 번에 보충해주는 생존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식재료를 절여두고 보관해야 했기에 푸딩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저장식이자 생명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푸딩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왕실 연회에서 특별한 푸딩이 제공되었죠. 그 푸딩은 이날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요리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푸딩에는 점차 더 고급스러운 재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고기보다는 향신료 같은 단맛과 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또한 브랜디나 럼 같은 고급 주류가 풍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17세기부터는 푸딩의 모양도, 만드는 방식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의미도 훨씬 더 정교해졌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 푸딩을 함께 만들고 모두가 소원을 빌며 반죽을 한 번씩 젓는 전통도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함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했죠. 완성된 푸딩 안에는 은화, 반지, 콩 같은 상식물도 들어가 있었는데 푸딩을 자르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새해에 부자가 되거나 결혼을 앞두게 되거나 행운을 누리게 된다는 작은 설화들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푸딩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푸딩을 식탁에 올릴 때인데요. 브랜디를 살짝 끼얹은 듯 석연불로 지글지글 불을 붙이면 푸딩 위에 파란 불꽃이 타오릅니다. 이 장면은 성탄절을 상징하는 하나의 공연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푸딩은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전통과 왕실의 격식을 모두 담아낸 요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푸딩과 관련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아볼까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푸딩이 왕실의 식탁에 오르던 시기를 지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디저트가 되기까지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전통적인 영국식 푸딩, 특히 크리스마스 푸딩의 핵심은 단연 재료의 조화와 숙성의 시간입니다. 그 첫 단계는 말린 과일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건포도, 커런트, 무화과, 건살구 같은 과일들을 며칠에서 몇 주간 독한 술인 럼이나 브랜디에 절이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과일 안에 숨어있던 단맛과 신맛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반죽은 천에 감싸거나 금속 푸딩 몰드에 담아 6시간 이상 푹 찌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찜기가 없던 시절엔 난로 위에 걸어놓고 장시간 삶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정성 가득한 과정이 푸딩이라는 디저트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푸딩은 오늘 만들고 내일 먹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보다 한두 달 먼저 만들고 브랜디나 럼을 몇 차례 덧바르며 서서히 숙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음식이에요. 오래 둘수록 풍미가 깊어지는 푸딩의 특성상 한 조각 안에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푸딩도 함께 달라졌는데요. 오늘날의 푸딩은 더 간편하고 빠르게 그리고 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말린 과일 대신 초콜릿이나 캐러멜 같은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찜기 대신 오븐, 전자레인지, 심지어 에어프라이를 활용한 레시피도 등장하고 있죠. 그럼 크러쉬의 Whatever You도 듣고 지금의 푸딩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처음 푸딩을 접해보셨나요? 푸딩은 이제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디저트가 된 지 오래인데요. 푸딩을 만들기 위해 6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미 옛날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비건 푸딩, 글루텐 프리 푸딩, 저당 푸딩처럼 개인의 건강과 가치관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푸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슈에 대신 식물성 오일이나 버터를 사용하고 계란 없이도 고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마시나 바나나 퓨레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형은 전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엔 여러분이 전주에서 꼭 들러보셨으면 하는 아담하면서 따뜻한 카페 한 곳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카페 한채라는 곳인데요. 골목 사이 주택 한 채를 개조해 만든 구조로 외관부터 정겨운 느낌이 가득합니다. 나무 가구와 우드톤 인테리어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창가 자리에서는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과 바깥 골목 풍경이 액자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는 게 특징인 카페입니다. 좌식 공간도 있고 의자에 앉아 쉴 수 있는 자리들이 아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혼자 와서 책을 읽기에도 딱 좋은 공간이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오므라이스 푸딩인데요. 말 그대로 오므라이스 모양을 본뜬 이 푸딩은 귀여운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고 맛도 달콤한 커스터드 베이스 푸딩입니다. 또 다른 메뉴인 오니기리랑 푸딩은 삼각김밥 모양을 본떠 만든 푸딩인데요. 소다 푸딩은 캔디바 맛이 살짝 섞인 달콤 상큼함이 입안을 감도는 푸딩으로 인스타그램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메뉴판에 보면 우유냥이 푸딩, 초코냥이 푸딩, 태닝냥이 브라우니 같은 귀여운 이름들이 많아서 메뉴를 고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느낌인데요. 다만 좌석이 많지 않아서 사람이 많을 때는 자리가 금방 차니까 여유로운 시간대에 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계절이 좋을 땐 테라스나 통창 앞자리를 노리면 더욱 힐링되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디저트 이야기하러 떠나볼까요? 지금은 1시 33분. 여러분은 일상 속 달콤한 선물, 오늘의 한 조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 저희와 함께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여러분은 크로캉부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크로캉부슈는 이름부터 특별한 프랑스 디저트입니다. 프랑스어로 크로캉부슈는 직역하면 입안에서 바삭거리는 이라는 뜻인데요. 바삭한 식감을 표현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이 디저트를 처음 깨물었을 때 들리는 그 경쾌한 소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크로캉부슈가 사용된 대표적인 왕실 노래 중 하나는 신랑 신부가 함께 이 탑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의 케이크 커팅처럼 시각적 퍼포먼스를 넘어서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작을 의미했죠. 전통적인 크로캉부슈는 만드는 데에도 상당한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슈반죽을 손으로 일일이 굽고 그 안에 부드러운 바닐라 커스터드나 초콜릿 크림을 채운 다음 설탕 시럽이나 캐러멜을 조심스레 묻혀 탑처럼 쌓아 올려야 하죠. 층을 쌓을수록 균형 잡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줄 설탕 농도와 온도 조절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완성된 탑은 설탕실을 한 겹 한 겹 돌려가며 예술적으로 마감해야 하니
고도의 집중과 인내심이 필요한 디저트였던 거죠. 그 모습 하나로 연애의 격이 정해지고 손님들의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로캉부슈는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왕실의 품격을 증명해주는 조형물이 되었죠. 그럼 유다빈밴드의 항해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화려한 외형과 정교한 구조를 지닌 크로캉부슈는 단순히 근사한 디저트라는 인상을 넘어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로캉부슈의 탑 모양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슈는 하나하나가 사람 한 명을 뜻하고 그 슈들을 캐러멜 시럽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그 관계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캉부슈는 귀족의 결혼식이나 왕실의례, 대사급 연애처럼 인간관계와 사회적 위계를 표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더 큰 가치를 지녔습니다. 또한 이 탑을 둘러싸고 있는 실타래처럼 얽힌 설탕 장식은 마치 인생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인연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처럼 사회계층이 해체되는 격변기에는 이처럼 사치스러운 디저트가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귀족 문화가 몰락하면서 한때 크로캉부슈 같은 연애용 디저트는 사라질 뻔했는데요. 왕정 복고 이후 프랑스가 점차 문화 중심지로 부활하면서 크로캉부슈도 함께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 사이에서 디저트를 둘러싼 연출 경쟁이 벌어지자 크로캉부슈는 다시 격식 있는 식탁의 상징으로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고급 제과점들과 미쉐린 레스토랑, 파리의 공중 연회장을 통해 크로캉부슈는 다시 재조명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크로캉부슈는 여전히 클래식한 매력을 지닌 동시에 시대에 맞춰 새롭게 변주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슈와 캐러멜 방식은 유지하되 요즘은 마카롱을 쌓아 올리거나 식용꽃, 리본, 금박을 곁들이는 등 장식 요소가 훨씬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일부 카페에서는 뚱카롱이나 도넛으로 크로캉부슈를 만들어 미니 타워처럼 꾸미기도 하는데요. 웨딩 디저트 테이블에서 이 디저트를 메인 오브제로 선택하는 신혼부부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크로캉부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디저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식탁 위의 작은 건축물로서 그 존재감을 빛내고 있죠. 그럼 노래 듣고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왕실의 전통과 연대가 깃든 푸딩 이야기와 프랑스 왕실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크로캉부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시대를 지나오며 디저트 한 조각에 변해온 의미들을 따라가는 이 방송을 통해 조금은 색다른 시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식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디저트처럼 여러분의 오늘에도 이 방송이 달콤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세은,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김예원, 그리고 저는 진행의 차윤서였습니다. 오늘의 한 조각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밌고 다양한 디저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